그리고 밤나무는 무엇이 그리 슬픈지 울고 신음하고 있었다. 한편 월계수 산책길에서 바람이 일어나 우리 쪽으로 휘몰아쳐 왔다. 날씨가 갑자기 변한 걸 아쉬워하며 집으로 들어가야겠다고 로체스터 씨는 서둘렀다. 나도 로체스터 씨와 더 오래도록 같이 있고 싶은 마음이 컸으므로 마음속으로 무척 아쉬웠다. 생각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말을 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바라보고 있던 구름 사이에서 푸르고 강렬한 섬광이 비치더니 찢어지는 듯한 소리를 내고 바로 옆에서 벼락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부신 눈을 로체스터 씨의 어깨에 감출 생각뿐이었다.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그는 나를 재촉해서 산책길과 정원을 지나서 집으로 들어왔지만 집 안에 들어서기 전에 우리는 흠뻑 젖었다. 그가 홀에서 내 쇼울을 벗기고 헐크러진 머리카락에서 물을 털어주고 있을 때에 페어팩스 부인이 자기 방에서 나왔다. 그녀가 들어온 것을 처음에는 나도 모르고 로체스터 씨도 모르고 있었다. 등잔불이 켜졌다. 시계는 막 12시를 치고 있었다. 그는 연거푸 굿나잇 키스를 퍼부었다. 그의 품에서 빠져나와서 보니 페어팩스 부인이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서 얼굴을 찌푸리고 놀란 모습으로 서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 미소를 지어 보였을 뿐 그냥 2층으로 뛰어 올라갔다. 설명은 다음 기회에 하리라고 마음먹었다. 그러나 방에 와서 생각해보니 부인이 지금 본 것을 일시나마 오해하지는 않을까 생각되어서 마음이 괴로웠다. 그러나 기쁨이 모든 다른 감정을 소멸시켰다. 바람이 제 아무리 소리내어 불어도 천둥이 가까운 곳에서 크게 울어도 번갯불이 끊일 사이 없이 번쩍여도 폭풍이 계속되는 2시간 동안의 비가 억수같이 쏟아져도 나는 조금도 쓸쓸하거나 무섭지가 않았다. 폭풍이 부는 동안 로체스터 씨는 3번이나 내 방문 앞에 와서 내가 무사하고 안전한가를 살펴보곤 했다. 그것은 위안이 되고 힘이 되어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 아직 내가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아델르가 달려와서 과수원 안구석에 있는 칠엽수가 어젯밤 벼락에 맞아 반쯤 쪼개졌다고 알려주는 것이었다. 일어나 옷을 입으면서 어젯밤에 있었던 일을 생각해보니 꿈이 아니었나 생각되었다. 다시 한번 로체스터 씨를 만나서 사랑과 맹세의 말을 듣기 전에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을 것 같았다. 머리를 매만지며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을 바라보자 못생겼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 얼굴에는 희망이 넘쳤고 생기가 돌았다. 눈은 환희의 샘을 바라보면서 그 샘의 잔물결을 반사하는 것 같았다. 내 얼굴이 주인의 마음에 들지 않을까봐 지금까지는 얼굴을 대하기가 두려웠는데 이제는 마주 대한다 해도 얼굴 때문에 애정이 식으리라고는 생각되지 않았다. 나는 서랍에서 검소하긴 하나 깨끗한 여름옷을 꺼내 입었다. 이처럼 행복한 기분으로 옷을 입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처럼 잘 어울린다고 생각된 것도 처음이었다. 홀로 뛰어내려갔을 때 어젯밤 폭풍 후에 뒤따른 눈부신 6월의 아침을 보고 나는 조금도 놀라지 않았다. 열어놓은 유리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공기를 느끼면서도 마찬가지였다. 내가 이처럼 즐거우니 자연도 틀림없이 즐거워하는 것 같았다. 거지 여인과 소년이 보도를 걸어오고 있는 것이 보여서 나는 달려가서 지갑 속에 있는 돈을 전부 2사람에게 주었다. 좋든 나쁘든 간에 이 사람들에게도 나의 기쁨을 나눠 주어야만 했다. 땅까마귀가 울부짖고 새들이 즐거운 노래를 불렀다. 그러나 기쁨에 부푼 내 가슴만큼 즐겁고 음악적인 것은 없었다. 페어팩스 부인이 슬픈 표정으로 창에서 얼굴을 내밀고 엄숙한 말씨로 에어 선생, 아침 식사하세요. 하고 말했기 때문에 나는 깜짝 놀랐다. 식사를 하는 동안 그녀는 아무 말도 없이 냉정했으나 나는 진실을 말해줄 수는 없었다.
나는 주인이 설명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고, 따라서 그녀도 기다려야만 했다. 먹을 만큼 먹고 나서 2층으로 올라가다 공부방에서 나오는 아델루와 마주쳤다. 어디 가니 아델루? 공부 시간인데. 로체스터 씨가 어린이 방으로 가라고 했어요. 로체스터 씨가 어디 계신가 물었더니 그 애는 방금 나온 방을 가리켰다. 내가 들어가자 그가 일어났다. 이리 와서 아침 인사를 해요. 그가 말했다. 나는 기꺼이 다가섰다. 내가 받은 것은 냉담한 인사말이나 악수가 아니라 포옹과 키스였다. 이렇게 진심으로 사랑을 받고 애무를 당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생각되었다. 제인, 오늘 당신은 피어나는 꽃같이 온화하고 아름다운데 그가 말했다. 그리고 이어서 당신은 곧 제인 로체스터가 될 거야. 앞으로 4주일만 있으면 말이야. 제인, 그 이상을 단 하루라도 연기할 수 없어. 내 말 듣고 있는 거요. 나는 듣고 있었으나 완전히 이해가 가지 않았다. 그의 말을 들으니 현기증이 났다. 그 통고가 나에게 전달한 감정에는 기쁨이라기보다 그 이상 강한 무엇이 있었다. 세게 쳐서 기절시키게 하는 공포에 가까운 그 무엇이 있었다. 붉던 얼굴이 창백해졌군. 제인 왜 그러지? 나에게 새로운 이름, 제인 로체스터를 주셨기 때문인가 봐요. 이상하게 생각돼요. 이어서 나는 지금 이 완전한 행복이 두렵다고, 이런 동화 같은 운명이 나한테 일어나는 게 믿기지 않는 일이라고 거듭 말했다. 그것을 나는 실현시킬 수 있고 실현시킬 작정이요. 그것을 오늘부터 시작하는 거요. 오늘 아침 나는 런던 은행의 관리자에게 편지를 띄워서 보관 중인 보석, 돈필드의 여주인이 갖는 대대로 물려 내려오는 보석을 보내달라고 했어. 앞으로 하루 이틀 후면 당신 무릎에 안겨줄 수 있을 것이요. 내가 귀족의 딸과 결혼했을 때 바쳐야 할 모든 특권, 모든 존경을 모두 제인에어 당신에게 바칠 것이요. 아, 보석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그런 얘기는 듣고 싶지도 않아요. 제이네어에게 보석은 어울리지도 않아요. 가지지 않는 것이 차라리 나을 거예요. 나는 당신 목에는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이마에는 장식태를 둘러주고 싶소. 장식태는 당신 얼굴에 잘 어울릴 거야. 자연은 그 이마에 고귀한 태생이라는 낙인을 찍었으니 말이오. 그리고 이 아름다운 팔목에는 팔찌를, 요정 같은 손가락에는 반지를 끼워줄 거야. 안 돼요. 생각을 돌리세요. 화제를 바꾸어서 다른 얘기를 해요. 마치 나를 미인인 것처럼 대하지 말아주세요. 나는 볼품없이 생긴 퀘이커 교도 같은 가정교사일 뿐이에요. 아니 제인, 내 눈에는 당신이 미인이야. 내 마음에 꼭 드는 미인이지. 섬세하고 꿈과 같은. 빈약하고 보잘것없다는 뜻이겠지요. 지금 당신의 꿈을 꾸고 계세요. 그렇지 않다면 나를 놀리는 거예요. 제발 비꼬지 말아주세요. 나는 세상 사람들에게 당신이 미인이라는 것을 알릴 작정이야. 라고 그는 말을 계속했다. 그러나 그가 하는 말에 불안한 생각이 들었다. 왜냐하면 그가 속고 있든가 아니면 나를 속이려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나는 제인에게 비단과 레이스로 된 옷을 입히고 머리에는 장미꽃을 달아줄 거요. 또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머리 위에는 가장 고귀한 베일을 씌워주고. 그렇게 하면 나를 몰라볼 거예요. 당신이 좋아하는 제인이 아니라 어릿광대 옷을 입은 원숭이거나 아니면 남의 날개를 빌린 어치에 지나지 않을 거예요. 궁중미인으로 성장한 자신의 모습을 보느니 차라리 무대 의상으로 분장한 로체스터 씨의 모습을 보는 편이 나을 거예요. 나는 당신을 무척 사랑하고 있지만 당신을 미남이라고 하지는 않아요. 에게도 억지로는 칭찬하지 마세요. 그는 나의 항의에도 아랑곳 없이 자기의 말을 계속했다. 오늘이라도 당장 마차로 밀코트에 데리고 갈 테니 자신이 옷을 선택해요. 아까 말한 대로 우리는 4주일 후에 결혼하는 거야. 결혼식은 저기 떨어져 있는 교회에서 조용히 올리고 싶어. 식이 끝나면 곧 런던으로 가는 거야. 그곳에 얼마 동안 체류하다가
내 보물을 태양에 좀 더 가까운 곳으로, 프랑스의 포도원이라든가 이탈리아의 들판으로 데리고 갈 생각이야. 옛날 얘기에 나오는 유명한 곳과 현대 역사에 나오는 이름 있는 곳을 골고루 보게 되겠지. 그리고 도시 생활을 맛보게 해서 다른 사람들과 정당한 비교를 함으로써 자신의 가치를 깨닫게 할 작정이야. 내가 당신과 함께 여행을 한다고요? 파리와 로마, 나폴리, 그리고 플로렌스, 베니스, 비엔나에 체류하게 될 거야. 내가 방랑한 모든 곳을 당신도 걸어보게 할 작정이거든. 어디나 나의 발자국이 닿았던 곳에 요정 같은 당신의 발자국도 닿게 할 생각이야. 10년 전에 나는 염호와 증오와 분노를 벗삼아서 전 유럽을 판 미치광이가 되어 돌아다녔어. 하지만 이제는 천사를 안내자로 벗삼아서 상처가 가신 깨끗한 몸으로 다시 그곳을 방문할 생각이야.
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자 그녀는 나의 전신을 훑어봤다. 그녀의 눈에서 내가 읽을 수 있었던 것은 이 수수께끼를 풀만한 강력한 매력이 나한테는 없다는 사실이었다. 나로서 날 수 없는 일이야. 하나, 당신이 그렇게 말하니 사실이겠지요. 장차 어떻게 될지 나로서 알 수가 없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이런 경우에는 지체와 재산이 어울리는 것이 바람직스럽고, 게다가 나이도 20년이나 차이가 있어요. 선생의 아버지 뻘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페어팩스 부인. 나는 짜증을 억누르며 조용히 말했다. 조금도 아버지 같지 않아요. 둘이 같이 있는 것을 본다면 아무도 순간이나마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거예요. 로체스터 씨는 25 정도로 젊게 보이고 실제로 그렇게 젊어요. 당신이 정말 그분과 결혼하려는 것은 정말로 애정에서 우러난 생각인가요? 하고 페어팩스 부인이 물었다. 그녀의 비탄과 의심에 대해서 몹시 기분이 나빠 눈물이 고였다. 선생을 슬프게 해서 미안해요. 허나 당신은 나이도 젊고 남자와의 교제 경험도 없었으니까 조심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하는 말이랍니다. 속담에도 있잖아요. 빛나는 것이라고 모두가 황금은 아니다. 라고요. 이 경우에는 당신이나 내가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것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돼요. 왜 그러시는 건가요? 내가 무슨 괴물인가요? 로체스터 씨가 나의 마음으로부터의 애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건가요? 그런 건 아니에요. 에어 선생한테는 조금도 나무랄 데가 없어요. 최근에 와서 더욱 훌륭해졌고요. 로체스터 씨가 당신을 좋아한 것도 사실이에요. 선생님이 그의 마음에 들 것이라고 나는 항상 주목해 왔어요. 당신을 위해서 그분이 각별히 당신을 좋아하는 데 대해서 걱정이 되어 조심하라고 말해줄까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잘못될 가능성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싫었어요. 그런 얘기라도 비추면 당신은 펄쩍 뛰고 기분 나빠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당신은 무척 신중하고 분별이 있어서 자신을 지킬 수 있으리라고 믿어왔어요. 어젯밤 집안을 온통 찾아도 선생이 보이지 않고 주인도 없었는데 12시가 되어서 둘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나는 얼마나 마음 아팠는지 몰라요. 그렇다면 이제는 걱정하지 않아도 좋아요. 모든 것이 잘 됐으니 충분해요. 나는 참을 수가 없어서 말했다. 끝까지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내 말을 믿어줘요. 아무리 조심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로체스터 씨를 멀리하도록 노력해요. 그분뿐만 아니라 자신에 대해서도 마음을 놓지 말아요. 그런 신분에 있는 신사가 가정교사와 결혼하는 사례는 극히 드물답니다. 나는 그만 우라가 치밀었는데 때마침 아델르가 뛰어 들어왔다. 나도 데리고 가요. 나도 밀코트에 데리고 가요, 선생님. 하고 소리쳤다. 로체스터 씨는 안 된다고 해요. 새 마차에는 자리가 많은데도요. 나도 데리고 가게 부탁해줘요, 선생님. 그래, 부탁해보자, 아델르. 하고 말하고 아델르와 함께 방에서 나왔다. 우울한 훈계자의 옆을 떠나는 것이 기뻤다. 마차는 준비되어 모퉁이를 돌아서 정문 앞으로 오고 있었다. 주인은 보도를 천천히 걷고 있었고 파일럿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그를 따르고 있었다. 아델르도 같이 가도 좋겠지요? 안 된다고 했는데 어린아이는 소용없어. 당신만 가요. 제발 데리고 가요, 로체스터 씨.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어요. 아니야. 방해만 될 뿐이야. 표정도 목소리도 근엄했다. 페어팩스 부인의 차가운 경고와 음침한 의혹이 되살아났다. 무엇인가 눈에 보이지 않는 막연한 것이
나의 희망을 포위하고 있었다. 나는 그를 억제할 힘이 반쯤 상실되어 있었다. 그 이상 고집을 부리지 않고 기계적으로 그를 따르기로 했다. 나를 부축해서 마차에 태워줄 때 그는 나의 얼굴을 봤다. 왜 그러지? 수심이 가득한데. 정말 이 애를 데리고 가고 싶소? 집에 두고 가는 것이 마음이 놓이지 않소? 정말 데리고 갔으면 해요. 그러면 빨리 가서 모자를 갖고 와. 번갯불처럼 빨리. 아델르를 향해서 그가 소리쳤다. 그녀는 그녀가 할 수 있는 한 빨리 명령에 복종했다. 아델르는 안겨서 마차에 오르자 감사의 뜻으로 나에게 키스를 했다. 로체스터 씨가 앉은 저쪽 편 구석에 앉혔다. 거기서 그녀는 내가 앉은 쪽을 바라봤다. 험상스러운 얼굴을 한 사람이 옆에 있기 때문이다. 화를 내고 있는 그에게 그녀는 말을 속삭이든가 무엇을 물어볼 용기가 생기지 않았던 것이다. 아델르를 이쪽으로 보내세요. 거기 있으면 방해가 되겠어요. 이쪽에는 자리가 충분해요. 그는 마치 무릎에 안긴 개처럼 아델르를 나한테 넘겨주었다. 곧 학교로 보내야겠다고 말하는 그의 얼굴에는 미소를 띠고 있었다. 아델르는 그 말을 듣고 선생님과 헤어져서 학교에 가느냐고 물었다. 그래, 선생님과 헤어져서 가야 한다. 왜냐하면 나는 선생님과 달나라에 함께 갈 작정이야. 거기 가서 화산 꼭대기에 있는 하얀 골짜기에서 동굴을 찾아서 선생님은 나하고 단둘이 사는 거야. 선생님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을 거예요. 하고 아델르가 말했다. 내가 아침 저녁으로 만나를 거두지. 달나라의 산과들은 만나가 쌓여서 하얗거든. 선생님은 몸을 녹이고 싶을 거예요. 불을 어떻게 마련하지요? 달나라의 산에서는 불이 솟고 있어. 추워지면 선생님을 산꼭대기로 데리고 가서 분화구 옆에 눕게 하면 돼. 그러면 얼마나 불편하실까요? 옷이 해질 거예요. 새 옷은 어떻게 마련하지요? 로체스터 씨는 당황하는 빛을 보였다. 그러다가 잠시 후 아델르에게 물었다. 너라면 어떻게 하겠니? 아델르 머리를 짜서 좋은 방법을 생각해봐. 엷은 분홍빛 구름을 옷 대신으로 하면 어떨까? 게다가 무지개를 잘라내면 아름다운 스카프가 될 거야. 선생님은 지금 그대로가 훨씬 좋아요. 그리고 달나라의 아저씨와 단둘이만 있으면 실증이 날 거예요. 내가 선생님이라면 아저씨와 함께 가지 않겠어요. 그렇지만 선생님은 가겠다고 이미 약속했단다. 그러나 선생님을 달나라에 데리고 갈 수는 없어요. 가는 길이 없는 걸요. 공기뿐인데 아저씨도 선생님도 날 수는 없잖아요. 아델르, 제인 선생님은 요정이란다. 나는 아델르한테 그런 놀림에 속지 말라고 타일러 주었다. 그러나 아델르는 순수한 프랑스 사람다운 회의 정신을 발휘해서 로체스터 씨를 정말 거짓말쟁이로 단정하고 그의 얘기들을 믿지 않겠다고 말했다. 밀코트에서 보낸 시간은 나로서는 어느 정도 괴로운 시간이었다. 로체스터 씨는 억지로 나를 비단가게로 끌고 가서 옷감을 6벌이나 고르라고 명령했다.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서 다음으로 미루자고 했더니 안 된다며 당장 하라고 했다. 끈기 있게 속삭이며 애원한 결과 2벌로 줄였다. 그런데 이 2벌은 자신이 고르겠다고 했다. 그의 눈길이 화려한 옷감들 위를 방황하고 있을 때 나는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그를 지켜봤다. 마침내 그의 눈길이 닿은 곳은 눈부신 자수정 색깔의 명주 옷감과 최고급 분홍색 비단 옷감이었다. 그런 옷감을 산다는 것은 마치 금관과 은빛 모자를 동시에 사는 격이어서 나로서는 도저히 입을 수 없다고 다시 한번 속삭여서 검소한 검은 비단과 진주색이 섞인 회색 명주로 대체하도록 설득시키는데 여간 애를 먹지 않았었다. 당분간은 이런 식이 통하겠지만
앞으로는 화단처럼 화려한 모습으로 만들 거야. 비단 가게에서 그를 끌어내고 이어 보석 가게에서 끌어내고 나니 마음이 홀가분했다. 그가 많은 물건을 사줄수록 나는 어리둥절하고 모욕감을 느껴서 뺨이 달아올랐다. 우리가 다시 마차에 오르자 나는 열이 나고 피곤해서 뒤에 기대고 있었다. 그때 그 동안에 일어난 명암이 교차되는 여러 가지 사건 때문에 완전히 잊고 있었던 일이 생각났다. 나의 숙부존 에어가 리드 부인한테 낸 편지, 즉 나를 양녀로해서 유산 상속인으로 하겠다는 그의 의도가 적힌 편지였다. 그것이 도움이 될 텐데 나는 생각해봤다. 조금이라도 조은이 자활할 수 있다면 로체스터시에 의해서 인형처럼 입혀주는 대로 옷을 입는다든가, 제2의 다나에가 되어서 매일같이 황금의 소나기를 맞고 앉아있는다는 것은 나로서는 참을 수가 없다. 집에 가는 길로 마데이라의 편지를 내서 존 숙부한테 내가 곧 결혼할 것이며 상대가 어떤 남자라는 것을 알려주리라. 만약 나에게 언젠가 로체스터시의 재산을 늘려줄 전망이 있다면 지금 이렇게 그의 도움을 받고 있는 것도 덜 괴로운 일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자 그것을 나는 그날 어김없이 실행했다. 나는 어느 정도 부담감이 덜해져서 주인이요 연인인 그의 눈을 다시 한번 쳐다볼 용기가 생겼다. 그의 눈은 내가 얼굴에서 시선을 돌렸는데도 불구하고 내 눈을 끈질기게 찾고 있었다. 그는 미소를 지었다. 그의 미소는 마치 즐겁고 기분 좋을 때 술탄이 황금과 보석으로 치장한 노예를 바라볼 때 던지는 그것과도 같이 생각되었다. 계속해서 내 손을 더듬는 그의 손을 나는 빨갛게 될 정도로 꽉 잡아서 물리쳤다. 그런 얼굴을 하지 말아주세요. 그런 얼굴을 하면 나는 끝까지 로우드에서 입고 온 헌옷만 입겠어요. 결혼식 때도 지금 입고 있는 이 보라색 줄무늬 옷을 입을 거예요. 진주빛 회색 명주로는 당신 잠옷을 만들고 검은 비단으로는 조끼를 몇 개라도 만드세요. 그는 낄낄거리며 웃고 나서 두 손을 비볐다. 당신을 바라보고 당신 말을 듣고 있으면 정말 재미있군. 독창적이라고 할까? 신랄하다고 할까? 영향인은 천사의 자태, 그 밖에 모든 터키 왕제의 후궁들을 다 준다 해도 이 어린 영국 아가씨 한 사람을 놓칠 수가 없지. 동양 얘기가 나오자 내 마음은 자극되었다. 나는 후궁을 대신할 마음은 털끝만큼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를 그와 같이 생각하지는 말아주세요. 그런 것이 좋으시다면 이제라도 당장 이스탄불 시장으로 가셔서 여기서는 마음 놓고 쓸 수 없는 여분의 돈을 넉넉히 주고 노예를 사세요. 그러면 내가 인육의 톤스와 까만 눈의 종류를 흥정하고 있을 때 제인은 뭘 하지? 전 노예로 팔린 사람들, 특히 당신의 후궁들에게 자유를 전도할 전도사로 출발 준비를 하겠어요. 그리하여 후궁들에게 잠입해서 반란을 일으킬 거예요. 당신이 아무리 고관일지라도 정신이 들고 보면 우리들 손에 결박된 것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나는 전제군주가 일찍이 인정하지 않았을 정도로 관대한 헌장에 당신이 서명할 때까지는 절대로 석방을 인정하지 않겠어요. 제인, 어떻게 해달라는 거야? 교회에서 올리는 결혼식 이외에 무슨 다른 사사로운 절차를 강요할 생각인가? 특별한 조건을 제시하는 것 같은데 어떤 것인지 말해봐요. 다만 편한 마음을 가지고 싶어요. 여러 가지 은혜로 부담을 주지 말아주세요. 세리누 바랑에 관해서 하신 말 기억하세요? 당신이 준 다이아몬드라든가 캐시미어 옷 말이에요. 나는 영국에 있는 당신의 세리누 바랑이 되고 싶지 않아요. 언제까지나 아델르의 가정교사로 행동하겠어요. 그것으로 의식이 해결되고 게다가 연봉 30파운드를 받거든요. 그 돈으로 옷을 장만할 수 있으니까 당신이 나한테 주게 되는 것은 다만. 다만? 다만 뭐지? 당신의 호의예요. 그러니까 또 제가 당신께 제 호의를 베풀게 된다면 빚은 없어지는 거예요. 타고난 쌀쌀한 것만과 순수한 자존심에 관한 한 당신을 당할 사람은 없어. 오늘은 나와 함께 식사를 할 수 없을까? 돈필드의 문 앞에까지 왔을 때 그가 물었다. 미안하지만 안 되겠어요.
왜 미안하지만 안 되겠어요지? 까닭이 뭐야? 지금까지 당신과 식사를 같이 한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럴 이유가 없다고 봐요. 결혼 후에는 같이 해야겠지만요. 식사 상대하기를 두려워하다니. 내가 무슨 사람 잡아먹는 귀신이라도 되어 잡혀먹힐까 걱정인가? 그런 문제는 생각해보지 않았어요. 하여튼 앞으로 한 달 동안은 전과 같이 하겠어요. 노예 같은 가정교사는 당장 그만둬요. 제인, 정말로 죄송하지만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지금 그대로를 계속하겠어요. 지금까지의 습관대로 하루 종일 당신 앞에 나타나는 것은 삼가겠어요. 나를 보고 싶으면 밤에 불러주세요. 그러면 갈게요. 그러나 다른 때는 안 돼요. 담배를 한 모금 피우든지 코담배 냄새를 한번 맡았으면 좋겠는데, 제인. 이럴 때 거북한 입장을 면하고 아델르가 말하듯이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 말이야. 그런데 공교롭게도 담배값도 없고 코담배값도 없단 말이야. 그러나 잘 들어요. 지금이 당신의 전성시대야. 그러나 머지않아서 내 세대가 돌아오는 거야. 당신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사슬에 묶어두는 거야. 그는 시계줄을 만지작거리며 말했다. 마차에서 내리자마자 그가 아델르를 안아서 내려주는 동안 나는 집 안으로 들어가서 민첩하게 2층으로 올라갔다. 밤이 되자 그는 어김없이 나를 불렀다. 나는 그를 위해서 시간을 보낼 준비를 한 가지 했다. 마주 앉아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모든 시간을 보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그의 아름다운 목소리를 잊지 않고 있었다. 노래 잘 부르는 사람들이 대개 그렇듯이 그가 노래 부르기를 좋아하는 것도 알고 있었다. 나는 노래도 형편없었고 그의 까다로운 판단에 의할 것 같으면 악기 다루는 솜씨도 보잘것없었으나 듣는 것만큼은 좋아했다. 특히 잘 부르는 노래라면 낭만적인 황혼이 푸른 별이 박힌 깃발을 창가에 들이우자 나는 일어나서 피아노 뚜껑을 열면서 그에게 노래를 한 곡 들려달라고 간청했다. 그는 나에게 변덕장이 마녀라고 하면서 다음에 부르겠다고 했으나 지금이 다시 없는 좋은 기회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내 목소리를 좋아해요? 무척 좋아한다고 칭찬해줬다. 나에게 반주를 맡겼고 나는 기꺼이 그러겠다고 했다. 나는 나대로 잘하려고 노력은 해봤으나 곧 앉았던 자리에서 쫓겨나고 서툴다는 낙인이 찍혔다. 나를 퉁명스럽게 쫓아내고 그는 그 자리에 앉아서 반주를 하기 시작했다. 노래뿐만 아니라 연주도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창가의 의자에 앉아서 조용한 숲과 희미한 잔디밭을 바라보고 있을 때에 아름다운 곡에 맞추어 부드러운 음성으로 노래가 불려졌다. 사랑을 맹세하는 꽤 긴 노래였다. 노래를 마치고 그는 일어나서 내게로 다가왔다. 얼굴이 상기되고 사냥매처럼 눈이 빛났다. 얼굴 전체가 상냥하고 애정에 넘쳐 있었다. 나는 잠깐 움츠러들었으나 곧 기운을 되찾았다. 나는 달콤한 장면이라든가 정담의 표현은 원하지 않았으나 지금은 그 두 개의 위험에 다 빠져 있었다. 방어할 무기를 마련해야겠다. 나는 혀를 가다듬었다. 그가 다가오자 귀에 거슬리는 말을 했다. 방금 부른 노래 속 주인공, 그는 누구와 결혼한다는 거죠? 그는 미래의 아내와 함께 죽는다고 했어요. 그런 이교도적인 생각은 무엇을 뜻하는 거죠? 나라면 함께 죽을 생각은 없어요. 그것은 알아두셔야 해요. 아, 그가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것은 같이 살겠다는 것뿐이야. 당신 같은 사람은 죽지 않으니까. 틀림없이 죽어요. 때가 되면 결국 나도, 그리고 그 사람도 죽을 권리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지. 서둘러서 남편을 따라 순사할 수는 없어요. 내 말을 듣고 난 그는 만약 다른 여자가 그런 노래를 들었다면 골수까지 녹아버렸을 거라며 나를 고집장이라고 불렀다. 나는 원래 성격이 고집스럽고 완고하며 앞으로도 종종 이런 면을 보게 될 거라고 말해줬다. 그리고 앞으로 4주간이 지나는 동안
내 성격의 난폭한 면을 보여주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취소할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때에 어떤 계약을 했는가를 충분히 알아두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도 말했다. 조금씩 그의 마음을 자극하는 말을 계속했더니 그는 상당히 화가 난 것 같았다. 그가 몹시 화가 나서 방구석으로 물러가자 나는 자연스럽게 그리고 여느 때나 다름없이 정중한 태도로 안녕히 주무시라는 인사를 하고 옆문으로 빠져서 방을 나왔다. 이렇게 시작한 방법은 약혼 기간 중 계속해서 성공을 거두었다. 물론 그는 어느 정도 기분이 나쁘고 화도 냈지만 대체로 즐거워하는 것 같았다. 만약에 양과 같이 순하고 비둘기처럼 예민했더라면 자기의 난폭성을 발휘하면서도 자신의 판단력을 즐겁게 하고 자신의 양식을 만족시킬 수 있었을 것이다. 비록 취미에 맞지 않는다 해도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전과 같이 공손하고 조용했다. 그 이외의 행동은 할 필요가 없었다. 내가 그를 거역하고 괴롭히는 것은 다만 밤에 나누는 대화 때뿐이었다. 시계가 7시만 치면 그는 어김없이 사람을 보내왔다. 이제는 내가 그의 앞에 나타나도 달콤한 호칭으로 부르지도 않았다. 나에게 주어지는 최상의 호칭은 화를 내게 하는 인형이라든가 고약한 요정, 꼬마 귀신 이런 따위였다. 그리고 애무 대신에 얼굴을 찌푸리고 손을 쥐어주는 것이 아니라 팔을 꼬집고 뺨에 키스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귀를 비틀었다. 그것이 좋았다. 지금으로서는 다정하게 대해주는 것보다 이렇게 난폭한 것이 마음에 들었다. 페어팩스 부인도 나의 이런 태도를 인정해 주었다. 나를 걱정하는 그녀의 불안은 사라졌다. 그래서 나는 잘 되어 간다고 확신했다. 그러는 동안에 로체스터 씨는 나 때문에 야위어서 뼈와 가죽만 남았다면서 지금 내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곧 보복을 하겠다고 위협했다. 나는 그의 위협을 듣고 혼자 웃었다. 현재 나는 당신을 이성적으로 억제할 수 있어요. 라고 나는 생각했다. 그러므로 앞으로 틀림없이 그렇게 할 수 있으리라고 믿었다. 말은 그렇지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다. 그를 애태우기보다는 즐겁게 해주고 싶은 생각이 간절했기 때문이다. 미래의 남편은 나에게는 전 세계 그 이상의 것이었으므로 천국의 희망과도 같은 것이었다. 일식이 인간과 광명의 태양 사이를 방해하는 것처럼 그와 나 사이에는 종교적인 사념이 끼어 있었다. 그때 나는 신의 모습을 볼 수 없었고 다만 그의 창조물인 한 인간에게 정신이 팔려 있었다. 그 인간을 나는 우상으로 생각했었다.